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밤 10시 47분 거센 비바람과 번개가 치는 방파제 위. 하반신 마비 노인이 맨손으로 시멘트 바닥을 피 흘리며 긁으며 파도에 쓸려가기 직전 청년이 밧줄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노인의 손을 잡으려는 일촉즉발의 클로즈업 순간. 그날 밤 10시 47분 한반도의 남동쪽 하늘에서 태풍 카오스가 마치 거대한 검은 눈처럼 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10시간 전부터 50년 만에 초강력 태풍이라는 경보를 울렸어요. 하지만 누구도 이 밤이 정말로 그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산속의 마을, 해안 근처의 어촌, 그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문을 잠그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집집마다 불이 꺼졌고 거리는 죽음의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방파제는 달랐어요. 방파제는 그 밤 인간의 모든 통제와 도움이 닿지 않는 죽음의 무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파도는 단순한 물의 흐름이 아니었어요. 건물 높이의 검은 벽처럼 솟아올랐다가 마치 거대한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 방파제 위로 내려치는 그 광경은 정말로 인간이 감히 맞설 수 없는 자연의 분노였습니다. 바람은 신음 같은 소리를 내며 휘몰아쳤어요. 마치 수천 명의 유령들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그 음성은 밤하늘을 가르고 바다를 갈라내고 모든 물질에 대항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빗줄기는 마치 수억 개의 작은 칼날처럼 사람의 피부를 핥히고 눈을 따분히 못하게 하고 세상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침식시키고 있었어요. 그 극도의 혼돈 속에서 한 노인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제발, 제발 누군가. 그 비명은 방파제의 끝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방파제 끝부분의 해안 등대 근처 가장 파도가 거세게 몰려드는 그 위험한 지점에서요. 그곳에는 한 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70을 훨씬 넘은 하얀 머리칼이 회색의 차가운 밤바람에 휘날리고 있던 그 여인의 모습은 마치 죽음 그 자체와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노인에게는 두 다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휠체어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그 노인은 맨몸으로 마지막 남은 두 팔로만 콘크리트 바닥을 필사적으로 긁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피를 흘리면서 신음에 가까운 그 목소리는 이미 말을 완성할 정도의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로 몰려왔어요. 그 검은 파도의 높이는 7m가 넘었습니다. 건물 3층 높이만큼의 물의 벽이 마치 거대한 주먹처럼 모아졌다가 방파제 위로 내려치는 그 모습은 정말로 신이 진노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파도가 부딪히자 노인의 상반신은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물속에서 노인은 눈을 크게 떴고 마지막 순간의 그 눈빛 속에는 죽음 앞에 인간이 가지는 가장 순수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입을 열었으나 소금물만 들어왔고 목에서는 더 이상 말이 아닌 신음만 나올 뿐이었어요. 파도가 빠져나갔어요. 그 순간 노인의 얼굴이 다시 공기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빠져나간 파도의 돌풍 속에서 노인은 다시 한번 콘크리트 바닥을 파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손가락이 콘크리트에 부딪혀 터져나갔어요. 하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분이 지났습니다. 그 5분은 노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또 다른 파도. 이번엔 더욱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마치 바다의 신이 마지막 심판을 내리려는 것처럼 그 파도의 크기는 이전의 어떤 파도보다도 컸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이제 끝이군. 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긴 사람들이 잘 지낼까? 그 아이들은? 그 고아원 아이들은? 누군가 내 대신 그들을 봐주길? 그 순간입니다. 방파제 뒤쪽에서 갑자기 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 누군가가 밤의 어둠 속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빠르고 그 발걸음은 결연했어요. 태풍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는 그 발걸음은 한 명의 젊은 소년이 밤의 망망함을 가르며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파제의 그 극한의 밤, 죽음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 한 소년이 달려왔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민우였어요.
민우가 처음으로 죽음을 만난 것은 7살이라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것도 같은 날 안에 9년 전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민우의 아버지 최준호라는 이름의 52살 어부는 그날따라 유독 기분이 좋았어요. 아침밥을 먹고 나올 때 아버지는 민우의 볼을 쓸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웃으셨어요. 우리 민우 엄마가 만든 주먹밥 맛있냐? 네, 아빠. 엄청 맛있어요. 그럼 아빠도 먹고 가야겠네. 오늘 한번 큰 고기 잡아올 테니까 저녁에 생일 파티도 해주고 민우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도 사다 줄게.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알겠지? 네, 아빠. 아빠, 빨리 돌아와요. 그럼. 그것이 민우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오후 3시경 동료 어부 3명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갔어요. 날씨는 좋았습니다. 해는 금빛으로 찬란했고 파도도 크지 않은 잔잔한 파도였어요. 누군들 그 날씨에 무슨 일이 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바다는 언제나 인간의 예상을 초월합니다. 오후 5시 15분경 갑작스러운 해일이 몰려왔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해양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었습니다. 배는 그 해일 속에서 마치 장난감처럼 뒤집혔어요. 민우의 엄마 최진숙이라는 이름의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오후 6시 10분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니야. 우리 남편 잘 헤엄치거든. 분명 어딘가에 붙어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속의 불안감은 마치 화염처럼 타올랐어요. 해경과 소방대는 즉시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해가 진 바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엄마의 반응은 신음 같은 울음이었어요.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울음이었습니다. 민우는 그날 밤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빠가 안 와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민우를 아는 채로 함께 울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뒤에 치러졌어요. 마을의 어부들이 모두 나와서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민우는 그 장례식에서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마치 엄마마저도 자신을 떠날까봐 그 작은 손가락으로 엄마의 팔을 꼭 붙잡은 채로요. 그리고 또 다른 비극은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15일 뒤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뇌출혈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환자분이 신고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날 오후 8시 23분에 눈을 감았어요. 민우는 중환자실 옆에 보호자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7살의 어린 나이로. 엄마가 왜 안 와? 엄마 일어나. 민우가 엄마 잘하지. 뭐 하는 거야? 이젠 엄마는 안 와.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아니야. 7살의 어린 민우는 그렇게 15일 안에 아버지도 잃고 엄마도 잃게 되었어요.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장례식이 또 다시 치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엄마를 배웅하는 장례식이었어요. 진숙이는 참 남편을 못 견디고 따라갔구나. 비극이야. 저 아이 어떻게 될 거야?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 누가 데려갈 건가? 형님, 저희 형편이 워낙 어려워가지고요. 아내도 반대하고 그렇네. 우리도 나이 먹고 힘들어서. 저희 집은 벌써 아이들 6명이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고아원에 보내야겠네. 그 말을 들은 민우는 구석 의자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다 안 돌보나? 민우가 나쁜 아이니까? 아니야. 내가 잘할 테니까. 제발 저 밖으로 내보내지 마. 제발 저 혼자 두지 마. 하지만 그 아이의 울음은 누군가의 귀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민우는 30km 떨어진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겨우 7살의 아이가 부모도 없고 친척의 품도 거절당하고
낯선 곳으로 떠나가는 그 광경은 마치 작은 배가 망망한 바다에 홀로 떠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고아원의 원장님은 착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고아원도 결국 하나의 기관일 뿐이었습니다. 민우군, 여기가 이제 너의 집이야. 여기서는 모두 형제 자매처럼 지내는 거야. 좋은가? 네. 밥도 잘 먹고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금방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 민우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못했어요. 어린 마음속의 어딘가에는 아직도 부모를 찾는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거든요. 아빠? 엄마? 민우가 어디에 있는지 아나요? 민우가 잘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것이 16살 민우의 마음 깊은 곳에 남겨진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고아원에서의 9년. 민우는 그곳에서 배웠어요. 배웠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민우는 이해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민우가 16살이 되었을 때 고아원의 퇴소 나이가 다가왔어요. 18살이 되면 정부 지원도 끝나고 고아원도 나가야 했습니다. 민우는 혼자가 될 준비를 해야 했어요. 부모 없이, 친척 없이 아무도 자신을 책임지지 않는 세상 속으로요. 고아원의 원장님은 민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민우, 앉아. 네, 원장님, 민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지? 대학을 생각해 본 적 있나? 아, 그게 저희는 형편이 안 되는데요. 대학은요? 그렇지. 나도 알고 있다. 국가 장학금도 한계가 있고 자체 펀드도 많은 아이들을 돕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그래서 말이야. 너는 졸업하고 나면 자립을 해야 한다. 너를 돕겠다는 후원가도 없고. 정말 미안하구나. 이게 현실이다. 너는 더 똑똑하고 더 따뜻한 아이인데. 그렇게 민우는 부두에 일을 시작했어요. 민우, 저기 그물 던져. 부두의 어부 아저씨들 중 한 명이 외쳤어요.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민우는 매일 방과 후 3시간씩 부두에서 일했습니다. 적재 상자를 옮기고 그물을 정리하고 때로는 작은 배의 청소까지 해야 했어요. 새벽 4시에 깨어나서 어부들의 배에 물과 얼음을 싣고 오후 1시에야 이 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학교로 달려가야 했어요. 학교는 하루 종일 그를 기다렸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민우는 방파제 근처의 낡은 천막으로 돌아왔어요. 그 천막은 원래는 어선을 보관하던 임시 창고였습니다. 파란 색깔의 비닐이 낡아서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천막 안에는 낡은 매트 하나, 박스로 만든 침대, 그리고 납작한 베개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벽에는 신문지가 붙여져 있었는데 그것도 바닥의 습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겨울이 되면 그 천막 안의 온도는 5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고아원에서 가져온 얇은 담요 2장과 자신이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예전 겨울 교복으로 몸을 여였어요. 어느 날 저녁 6시 15분, 민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천막 안으로 들어섰어요. 휴, 또 한 날이 끝났네. 민우는 천막 구석의 작은 상자에서 밥통을 꺼냈어요. 밥통 안에는 부두 아저씨들이 점심때 남겨준 반찬 조금과 밥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것을 데우지도 않은 채로 찬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기 시작했어요. 어제 생선구이, 오늘 밥. 괜찮네. 하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일 뿐이었어요. 실제로는 밥알이 목에 넘어가기 힘들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도 민우의 머리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수학 시험이지. 이 단어는 좀 어려웠는데. 아, 근데 내일 국어 발표도 있고. 이번 주말에는 부두에서 추가 시간을 줄 수도 있다고 했고. 돈을 좀 더 모으면 겨울 이전에 새 방수포라도 사야 하는데. 이 천막은 이제 한계네. 그 순간 천막 밖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상자들, 누가 이 상자들 건드렸어? 가게 주인이 왔어요. 근처 편의점을 하는 그 아저씨는 평소에도 소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가게 뒤 가져가 상자들을 여기다 옮겼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민우는 천막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민우는 빠르게 신발을 신고 천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아저씨. 그 아저씨는 민우를 보자 눈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너 어디서 나온 거야? 이 고아 새끼, 너 이 상자들 옮겼냐? 아, 아니. 아저씨, 저는 이 천막 여기 있는 거 알아? 이게 너 땅이야?
이게? 이런데 살면서 우리 가게 물건까지 몰래 가져가.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다니까.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뭐 했어? 난 가지고 온 게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왜? 그리고 저 청소 누가 했어? 우리 가게 뒤가 요즘 깨끗해졌는데 혹시 너 우리 가게 물건 팔려고 슬쩍슬쩍 가져가면서 흔적을 없애는 거 아냐? 이런 고아 애들이. 정말 저 부두 사람들도 조심해야 해. 돈 많이 들어오는 날만 노리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누군가는 웃기까지 했습니다. 아, 저 고아 새끼. 다시 도둑질 했나? 우린 손도 못 댈 것들을 저 아이가. 정말 모양이 안 난다. 민우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어요. 아저씨, 저는 제가 가져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일을. 됐어? 너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저 밤중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고? 너 같은 애가 있어서 이 동네 부동산 값도 떨어졌어. 알아? 민우는 그 순간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왜? 내가 뭐 했는데? 왜 자꾸 날 의심하고 왜 자꾸 날 나쁜 애처럼 봐? 난 단지 부모를 잃었을 뿐인데? 이게 내 잘못인가? 난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날 항상 도둑처럼 봐. 결국 가게 주인은 떠났어요. 이 동네에서 본 것 같으면 저런 천막 치운다고 하더라. 빨리 어디 다른 데 가. 알겠냐? 민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또 쫓겨나는 건가? 밤이 깊어지자 민우는 천막으로 돌아왔어요. 민우는 천막 구석에 앉아 고아원에서 받은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노트에는 민우가 사람들을 돕던 일들이 적혀 있었어요. 6월 3일. 할머니 짐이 무거워 보여서 짐을 들어드렸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하셨다. 6월 15일. 공사장 아저씨가 물을 달라고 했다. 우리 천막 물을 떠다 드렸다. 아저씨는 고마워하셨다. 8월 20일. 길을 잃은 어린이를 찾아 헤매는 엄마를 봤다. 그 어린이를 찾는 걸 도와줬다. 그 엄마는 울면서 고마워하셨다. 민우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도둑이라고 할 때 난 슬펐다. 하지만 난 계속 도와줄 거야. 왜냐하면 나는 혼자 이 고통을 아니까. 누군가는 날 믿어줄 거야. 많지 않아도 한 사람은 날 진심으로 믿어줄 거야. 내가 어른이 되면 이 마을의 아이들이 날 닮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 이 고통을 다음 아이들은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밤은 깊어갔어요. 방파제 근처의 낡은 천막 안에서 한 소년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학책, 국어책, 영어책. 언젠가는 누군가 날 필요로 할 거야. 그때까지 난 열심히 살 거야. 그렇게 9년을 버텨온 민우. 지독한 가난도 사람들의 멸시도 모두 견뎌내며 살아온 그 소년. 하지만 그의 인생은 여전히 한 가지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그 밤은 정말로 특별한 밤이었어요. 기상청의 예보는 이미 오전부터 울리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태풍 카오스가 한반도로 북상 중입니다. 현재 진로상에 있는 모든 지역에 특보가 내려졌으며 특히 남해안 지역의 주민께서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경 부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어이, 이 배들 전부 안쪽으로 옮겨. 빨리빨리. 로프 더 단단히 묶어. 이번 태풍은 진짜 장난 아니야? 라디오 뉴스 들었어? 50년 만에 초강력 태풍이라더. 배들은 하나둘 만선항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흰 포마를 일으키며 거대한 배들이 조심스럽게 항구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우, 오늘은 여기까지다. 집으로 빨리 가. 이 밤은 정말 위험해. 네, 아저씨. 조심하시고요. 밤이 빠르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늘은 완전히 검은색이 되었습니다. 낮 12시의 밝기가 마치 저녁 6시처럼 어두워져 있었고 구름은 소용돌이치며 땅 위로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바람은 처음에는 약했어요. 하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쉬는 것처럼 들렸어요. 한편 시내의 고급 아파트 한 채에서는 한 명의 여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5살의 그 여인은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보험료만큼이나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가야만 할까? 의사도 말했잖아. 이런 밤에는 절대 외출하지 말라고. 그 방은 마치 박물관 같았어요. 벽에는 여행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동자의 사진, 파리 에펠탑 앞의 사진,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사진, 그 모든 사진에는 한 명의 젊은 남자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내 아이 민호. 회장님은 그 사진 앞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민호는 회장님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봐봐. 내가 만든 모래성이야. 그 아이는 여름 휴가 때 부산의 해변에서 모래성을 만들던 그 귀여운 아이였어요. 오, 민호가 정말 잘 만들었네. 엄마가 사진 찍어줄까? 그 사진은 지금 회장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민호는 8살이었고 햇빛에 그을린 피부로 밝게 웃고 있었어요. 민호가 16살이 되었을 때 회장님은 그 아이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선물을 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이제 내가 엄마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겠네. 그렇지. 우리 민호 멋있다. 그것이 회장님이 민호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4시, 민호는 친구들을 태우고 고속도로로 나갔어요. 우리 민호 정말 좋아하던 그 아이들도 함께 있었어. 트럭 운전사가 졸음 운전을 했었어요. 그 거대한 트럭이 민호의 작은 차를 들이받은 것은 불과 2초의 일이었습니다. 환자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만 아니야, 내 아이를. 그렇게 회장님은 아들을 잃었어요.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3년 뒤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남은 것은 회장님과 그 회사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이후로 30년을 혼자 살았어요. 하지만 그 30년 동안 회장님은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세웠어요. 고아원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기금을 만들고 의료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다른 아이들만큼은, 누군가의 아이들만큼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오늘 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든 나가야만 했어요. 정확히는 어제 오후에 받은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이 시경, 이 회장님, 시립 고아원의 원장님이 전화를 달라고 하시는데요. 고아원의 원장이? 뭔가 문제가 있나? 회장님, 저희 원장 김재호입니다. 급한 일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원장님.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 저희 원소 중에 한 명의 학생이 있어요. 이름이 민우라고 합니다. 민우요, 그 아이가?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부모를 일찍 잃었고 아무도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정말 착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회장님, 혹시 그 아이를 한번 봐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 재단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정말로 달라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우라는 아이, 혼자라는 아이, 그 아이를 봐줘야 한다. 내가 내 아들을 못 도와줬으니까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난 꼭 도와줘야 해. 그렇게 회장님은 결정했어요. 오늘 밤 아무리 태풍이 심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몸이 힘들더라도 그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그 아이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다고. 저녁 5시경, 회장님은 비서를 불렀어요. 선영아, 차를 준비해. 방파제 근처 고아원 가는 거야. 회장님, 지금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요. 상관없어. 꼭 가야 한다고? 30분 안에 준비해. 회장님은 손수 휠체어에 앉았어요. 두 다리가 없는 몸으로 비서의 도움을 받아 차에 탔습니다. 30년 전에 내 아들을 만나지 못했어. 회의가 있다고 해서, 골프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병원으로 못 데려갔어. 그리고 그 아이는 죽었어. 이제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반대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해. 비서의 차가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비가 약했어요. 하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들이 자동차 유리에 마구 부딪혔어요. 자동차의 와이퍼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위험한데요. 지금 돌아가면? 아니다. 가. 비서야, 30년 전에 내가 놓친 기회가 있었어. 그때 내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내 아들은 살아있을 수도 있었어.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그 고아 아이를 꼭 도와줄 거야. 차가 방파제 근처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윙윙윙 쩌그랑 띠링. 회장님, 이건 위험합니다.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내려. 나는 휠체어로 고아원 가까이까지 간다. 회장님, 이 날씨에 휠체어는 정말 위험합니다. 상관없어. 이 정도의 고생이 내 아들이 겪은 고생에 비하면 하찮은 거야. 비서는 회장님을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어요. 바람이 맞는 순간 회장님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잡으세요. 괜찮아. 휠체어 밀어. 방파제 근처의 거리는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가게 간판들이 떨어져 나가고 자동차 문이 바람에 펄럭거리고 가로수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달아나고 있었어요. 위험해. 집으로 들어가. 집에 들어가. 지금 밖에 나가면 죽어. 하지만 회장님은 그 모든 외침을 무시하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철퍼덕 후후후. 바람이 자꾸 휠체어를 옆으로 밀어냈어요. 조금만 더 그 아이 꼭 봐야 해. 드디어 고아원 건물이 보였어요. 그 건물은 불이 켜져 있었고 여러 아이들이 창에 붙어 태풍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고아원 건물까지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방파제로 가는 길이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길을 잘못 이해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비서가 잘못 안내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여기가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회장님은 어딘가 낯선 길로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그 길의 끝은 방파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장님의 운명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또 실수했나?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가 날 도와줄 거야. 바다가 울리고 있었어요. 방파제의 끝에서 죽음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47분. 방파제의 끝.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쿵쿵쿵. 그 음성은 마치 거대한 심장 박동 같았어요. 아니, 마치 죽음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방파제의 가장자리에 도달해 있었어요. 휠체어가 불규칙한 콘크리트 바닥에 걸렸어요. 철퍼덕 휙.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다시 몰려왔어요. 윙윙 쏴. 쿵. 회장님의 몸이 물에 잠겼어요. 파도는 회장님을 휩쓸어 갔고 휠체어는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누군가 제발 아들아. 파도가 서서히 물러났어요. 그 순간 회장님의 몸이 다시 콘크리트 바닥 위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은 휠체어를 떠나 있었어요. 맨손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찍찍찍. 회장님은 정신없이 바닥을 파고 있었어요. 손톱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살이 벗겨지고 혈흔이 콘크리트 위에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발 누군가 이 밤에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 아들아,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도 가는 거야? 윙윙윙 쏴. 그 파도는 이전의 어떤 파도보다도 컸습니다. 마치 빌딩 4층 높이만큼의 물의 벽이 검게 솟아올라 있었어요. 회장님은 그 파도가 자신을 집어삼킬 것임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가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때 아버지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그 순간이었어요. 천막에 있던 민우가 그 비명을 들었던 것은 민우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비명은 책을 읽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귀를 고추 세웠어요. 그게 비명 맞나? 바람이 너무 거세서 정확히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더욱 분명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살려주세요. 제발. 민우는 벌떡 일어났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로 민우는 천막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바람이 민우의 얼굴을 후려갈겼어요. 빛도 마치 침처럼 민우의 피부에 꽂혔습니다. 민우는 부두를 가로질러 방파제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탁탁탁탁탁. 그 발소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발소리였습니다. 흑흑흑.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우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민우가 방파제의 끝으로 다가갔을 때 그 광경이 펼쳐졌어요. 회장님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절망적으로 파도를 향해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리가 없는 몸으로 손가락에서 피를 흘리며 마지막 기력을 다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기 누군가 있나? 할머니, 민우는 회장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민우가 회장님 옆에 도착했을 때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쿵, 민우는 회장님의 몸 위로 덮쳤어요. 자신의 어린 몸 전체로 회장님의 상반신을 보호하며요. 쿵 싸아. 제가 왔어요. 할머니, 제가 왔어요. 저 어린아이? 이 밤에 이 파도 속에 누가? 민우는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어요. 이 파도는 5분 정도 주기로 온다.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을, 저 다리 없는 할머니를 어떻게 데리고 나갈까? 일단 저 위험한 지점에서 벗어나야 해. 할머니, 제가 끌어낼게요. 견디세요. 저 어린아이 어디로? 싸아, 파도 온다. 숨을 참아요. 민우는 다시 회장님 위로 몸을 날렸어요. 쿵 싸아. 물이 내 귀에, 코에. 아이야 죽게 해. 혼자 구해. 싫어요. 할머니, 저는 혼자 안 두고 갈 거예요. 이 밤에 아이 왜 날 구하러? 왜냐하면 누군가 날 도와줬으니까요. 난 모르겠지만 누군가 아주 먼 과거에서 저를 돌봐줬을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은혜를 저는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해요. 아이 그럼 미안해. 윙윙윙 싸아. 이 파도, 다음 파도는 아주 클 것 같은데 내가 할머니를 저 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둘 다 함께 죽을 것 같아.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어. 난 이 할머니를 죽게 할 수 없어. 그 순간 방파제의 극한의 밤은 한 소년과 한 노인의 사투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 생명을 구하려는 소년의 뜨거운 마음이 그 차가운 밤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52분 방파제의 끝. 이 미쳤냐? 저 아이, 저 차가운 파도 속으로 저 아이가 들어가려는 거냐? 누가 저 아이를 말려? 저 밤에는 누구도 못 살아나가. 저 고아에 결국 저렇게 죽는 거네. 이 세상에 나쁜 놈도 아니었는데 미쳤다. 절대 저 파도 속으로, 저 안으로 들어가면 저 아이도 같이 죽는다. 민우 주변에는 부두의 어부 아저씨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무도 민우를 막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야, 제발 저 할머니는 이미 저 파도에 휩쓸려 죽을 것 같은데. 왜 너까지 죽으려고 하는 거야? 난 날 믿어주던 유일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우는 어부 아저씨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저씨, 저는 이분을 죽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혼자 정말 외로웠으니까요. 이분도 혼자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구해야 해요. 비록 제가 이 밤에 죽게 되더라도 누군가가 제 대신 이분을 도와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말을 잃었어요. 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착한 아이가 있단 말인가? 민우는 몸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방파제의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방파제 위의 난간 부근으로요. 거기에는 어선을 고정시키는 굵은 밧줄이 있었습니다. 그 밧줄은 직경 10cm 정도의 거대한 밧줄로 방파제 위에서 아래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 밧줄을 잡으면 내가 저 할머니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손가락이 밧줄에 파고들었고 손등에는 혈관이 솟아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아직도 저를 바라봐 주나요? 저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쿵쿵쿵. 민우는 밧줄 하나에만 의지한 채로 거대한 파도를 향해 몸을 날렸어요. 탁탁탁탁탁. 민우의 몸이 파도와 만났어요. 싸아. 가. 민우의 눈은 감겼어요. 귀도 먹먹했어요. 전신이 거대한 물의 소나기에 안겨 있었습니다. 민우의 감각 마이너스 정리함. 어둠. 완전한 어둠. 소리. 귀를 바꿀 것 같은 굉음. 압력. 온 몸을 누르는 거대한 압력. 냉기. 영하 10도는 될 것 같은 끔찍한 냉기. 이건 죽음이구나. 아버지, 엄마, 저랑 지금 함께인가요? 이 이찬 물 속에서 저는 이제 할머니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이었어요. 민우의 손에서 밧줄이 당겨지는 느낌이 났어요. 절대적인 본능이 민우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파도가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물의 유동이 민우를 다시 위로 밀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폐는 산소를 원했어요. 산소, 공기, 콸. 민우가 물 위로 솟아올랐어요. 우우우, 흑. 민우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손가락은 감각을 잃었고, 눈은 거의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어디에? 방파제의 끝에서 회장님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의식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어요. 내가 저 할머니를 이 파도 속에서 꺼내지 못하면 우리 둘 다 이 밤에 죽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야. 그것은 내가 이 밧줄을 타고 저 할머니에게 다시 가는 것이야. 내 팔, 내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난 가야 해. 밧줄을 타고 민우는 다시 회장님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탁탁탁탁탁 손가락이 밧줄에 문질러지고 있었어요. 민우의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윙윙윙 쏴, 파도다. 또 파도가 온다. 저 아이 이번 파도는 저 아이를 확실히 빨아갈 거야. 민우는 더욱 빠르게 움직였어요. 탁탁탁탁탁탁탁탁탁 흑 쿵 할머니. 민우의 한 손이 회장님의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파도가 내려쳤습니다. 쏴. 이미 내 손 더 이상 힘이 없는데 할머니 제발 놓지 마세요. 제발. 이 아이 정말 미쳤나? 하지만 이 아이 내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용감했을까? 물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콸 아이 너 이 밤에 이렇게?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꺼냈어요. 이제 우리 함께 나가야 해요. 민우는 밧줄을 다시 타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탁탁탁 매우 느리게 탁탁. 저 아이가 저 할머니를 올려주려고. 이 밤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힘내. 민우의 한 손이 방파제의 가장자리에 닿았어요. 아이, 내가 도와줄게. 오호. 탁 어부 아저씨,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회장님을 끌어올렸어요. 철퍼덕 민우와 회장님이 마침내 방파제 위에 올라왔어요. 아이 너를 우리가 잘못 봤어? 민우야, 내가 너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는 이제 일어설 수 없었어요. 온 몸이 떨리고 있었고 의식도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입에서는 미약한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회장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 정말 내 아들이었나 싶어. 나의 내 아들을 못 살린 날 이제야 한 번이라도 다른 아이를 살릴 수 있었구나. 그렇게 그 밤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태풍은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지만 방파제 위에는 생명의 기적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14분 시립중앙병원의 응급실. 딩 닫히는 소리 쓱. 민우는 회장님을 업은 채로 병원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나온 군인 같았어요. 피피피. 민우의 발은 완전히 피투성이었습니다. 방파제에 거친 콘크리트에서 밧줄을 타며 움직이던 과정에서 발은 이미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하얀 뼈까지 보일 정도로요. 발가락은 검은색으로 변했고 발바닥의 살은 떨어져 나갔고 피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톡톡톡.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의사 불러. 환자가 있어. 어떤 상황이야? 이 아이가 위험해 보이는데. 민우는 회장님을 내려놓는 순간 거의 의식을 잃었어요. 쿠로로로. 아이. 혈압제. 맥박 확인. 산소 포화도. 응급실 침대 2개. 지금 당장. 이 아이는 저체온증 그리고 피부 손상, 저 할머니는 다리 절단 이상의 손상, 심한 타박상, 물흡입 가능성. 민우와 회장님은 동시에 응급실의 2 침대 위에 놓였어요. 무언가를 주입하고, 무언가를 측정하고, 무언가를 연결하는 소리들. 삑삑삑. 이 어린이의 경우 저체온증이 심하니 자천 천천히 되어야 해. 저 할머니의 경우는 뭔가 특이한데 다리가 없는데 말이야. 이미 오래전부터 절단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어. 그런데 왜 오늘 밤 파도에? 민우는 깨어났어요. 온 몸이 아팠어요. 발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했어요. 삑삑삑. 할머니? 민우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온 몸이 쑤셨어요. 아이 깼어? 동생 움직이면 안 돼. 밤새 응급처치 받았어?
너는 저체온증으로 위험했어. 그래서 지금 정맥 수액을 맞고 있어. 그 할머니 저기 저 침대, 저분도 위험했어. 하지만 다행이야. 너 때문에 그 할머니가 살았어. 할머니는 괜찮은가요? 그 할머니는 지금 조금 복잡해.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말씀해 주실 거야. 너는 지금 어린이 침대에서 좀 쉬어. 하지만 민우는 간호사의 말을 무시했어요. 철퍼덕 민우는 수액포 스탠드를 끌고 회장님의 침대 옆으로 갔어요. 회장님은 이미 깊은 수면에 빠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양쪽 다리는 여전히 없었고 여러 개의 의료기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후후후. 삑삑삑. 민우는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에요. 저 지금 여기 있어요. 민우는 회장님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밤새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당신을 이렇게 위험한 밤에 왜 구하게 됐을까요? 저도 이제 아무 남은 것이 없는 아이인데 어떻게 할머니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당신의 손을 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도 저처럼 혼자이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따뜻한 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혼자 남겨두는 걸까요? 톡톡톡. 흑흑흑. 할머니 혹시 당신이 저한테 뭔가 기대하던 건가요?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아이인데 하지만 당신이 그런 저를 찾아오셨다면 그건 혹시 운명이 아닐까? 엄마 아빠 혹시 당신들이 저를 이 할머니에게 보내신 건가요? 아이 밤새 여기 있었어? 저기 아이 너는 이제 아파서 침대에 누워야 돼. 싫어요. 저는 여기서 할머니를 지키겠어요. 할머니가 혹시 깨어나실 때 혼자가 아니라고 아무도 없지 않다고 느껴야 해요. 제발 저를 여기 있게 해주세요. 아이 너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럼 여기 있어. 하지만 저 간이 의자라도 가져올게. 철퍼덕. 할머니, 저는 정말 궁금해요. 당신이 왜 그런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방파제로 나가셨을까요? 분명히 더 좋은 날씨를 기다리실 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 일찍이 다시 가실 수 있었을 텐데, 혹시 당신도 저처럼 누군가를 만나야만 했던 걸까요? 내 환자분은 저체온증과 물 흡입은 있지만 특이하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어린이의 발 상태가 걱정됩니다. 맞아. 저 정도면 보존 치료는 어려울 것 같아. 의료비도 뭔가 복잡하더라. 아이가 학생 같은데 보험도 없고 돈도 없어 보이고. 민우는 그 대화를 들었어요. 의료비? 할머니의 치료비는 누가 낼 거죠? 저는 부두에서 번 돈 조금 있지만 당신의 병원비 감당할 수 없어요. 민우는 응급실 접수처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탁탁탁. 아이 왜 나왔어? 침대로 돌아가야지. 저 병원비가 얼마인가요? 그건 일단 다 치료하고 나중에 계산하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시켜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이 병원비를 벌겠어요. 잠시만, 저 아이 봐봐. 발이 완전히 손상됐어. 아이 너 어젯밤 어떻게 된 거야? 누군가를 구했어요. 의사 선생님. 그 순간 병원의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한 소년의 순수한 눈물이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를 데워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반드시 당신을 살려내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다리가 되겠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좋아요. 오전 10시 47분. 병원의 응급실.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병원 전체를 엄습했어요. 슥슥슥. 그 소리는 마취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었어요.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뭐지? 저건 차들이? 병원 현관 앞의 거리 전체가 거대한 고급 세단으로 가득 찼어요. 검은색 베르누스 세단이 8대, 검은색 BMW가 5대,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2대, 그 밖에도 수십 대의 고급 승용차들이 병원 주변 거리 전체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슥슥슥. 탁탁탁 탁탁탁 탁탁탁.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한 명, 또 한 명씩 내려왔어요.
10명, 20명, 30명, 50명, 그들은 계속해서 차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양복을 입었고, 모두 검은 선글라스를 썼고, 모두 같은 표정으로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누구야? 누가 온 거야? 뭔가 이상한데 탁탁탁탁 그 행렬이 병원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휙휙휙 마치 바다가 양쪽으로 가르는 것처럼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양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그 검은 양복들은 응급실의 복도에 가득 섰어요. 그 검은 양복들의 맨 앞에는 한 명의 회백색 머리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이순옥 회장님의 오른팔 이한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갑작스럽게 이 작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뭐라고요? 저 침대에 있는 환자분 이순옥 회장님이십니다. 현 국내 수자원 회사의 회장이시고 자산이 약 4천억 원대이신 이순옥 회장님이시라는 뜻입니다. 4천억? 응급실 침대에서 4천억 회장님을? 우리가 저분을 응급 처치한 거야? 지금 바로 회장님을 최고급 병실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치료를 위해서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을 모두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저희 쪽에서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회장님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병원의 영업 정지를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탁탁탁탁탁 모든 의료진이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침대 옮겨. VIP 병실 2층으로. 점액 세트 교체. 혈액 검사 다시. 의료팀 모두 회장님 병실로. 민우는 그 모든 상황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이게 뭐야? 철푸르르르르 회장님의 침대가 응급실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민우도 수액포 스탠드를 끌고 회장님을 따라갔어요. 슥슥슥 위위위 슥 그것은 응급실의 침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침대는 전자식 고급 침대였고 창문은 서울 도시 전체를 보는 대형 창이었고 소파와 테이블까지 갖춰진 거의 호텔방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최신식의 모든 의료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탁탁탁탁탁 이 아이가 누구지? 이 아이는 어젯밤 회장님과 함께 응급실에 들어온 아이인데 상당히 회장님을 돌보는 모습이 그럼 회장님을 구한 아이인가? 어린이 당신이 우리 회장님을 구해주신 분이군요. 네. 저는 그냥 할머니를 구했을 뿐이에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우리 회장님이 그런 밤에 나가셨던 거군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린 친구, 회장님을 구해주셔서. 그렇게 한 소년의 행동이 거대한 기업 회장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되었어요.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던 그 여인은 사실 수천억 자산의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오전 11시 32분 VIP 병실 후 어디? 회장님, 깨어나셨어요. 정신은 명확하신가요? 내 다리는? 회장님 대사 다리는 이전처럼 그대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외상은 모두 안정적입니다. 다행히 생명의 위험은 벗어나셨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셨어요? 한수 어젯밤은? 회장님, 어젯밤 당신을 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병실에 있는 저 어린이입니다. 당신이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릴 때 저 아이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저 아이의 발은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어린이? 이 아이가 내 다리가 되어 주었단 말인가? 언니, 이모, 어머니. 회장님의 막내 아들 이충선 58이 들어섰어요. 그의 아내, 장남의 아내, 딸, 그리고 각각의 자녀들 약 15명 정도의 친척들이 병실에 몰려들었습니다. 어머, 언니, 당신이 이런 곳에? 어머니, 정말 위험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엄마,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뭐해요? 우리 가족이 뭐가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여기 나왔어?
30년 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나를 찾아온 적 있어? 내가 혼자 다리 없이 살아가는 동안 너희는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어머니, 그건 우리도 일이 많아서 못 나왔던 거지. 일? 너는 지난달에 제주도 골프 여행 몇 번이나 갔어? 그리고 너 장남이 내가 지난주에 회사 회의에서 본 거 같은데 왜 그때는 내게 인사도 않고 눈도 안 맞췄어? 어머니,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당신이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가시길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있는 동안 우리 회사의 경영진들이 이상한 눈초리를 자꾸 던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는 뜻이군. 그래서 이번에 뭔가 기대했어? 아니면 너희가 내 뒷수를 이용해서 뭔가 더 하려고 생각했어? 아, 어머니, 뭐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냥 당신의 건강을 걱정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혹시 지금 당신이 유원장을 다시 쓸 생각은? 나가. 다 나가. 너희 30년을 내 곁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내 돈을 노리고 있어? 너희가 정말 내 식구라면 나 혼자 이 다리 없는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야지. 이제 당신들은 더 이상 저희 회장님의 친척이 아닙니다. 회장님이 저희 법무팀에 지시했습니다. 모든 친척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하고 당신들이 받고 있던 월급, 생활비, 지원금 모두를 중단하라고? 뭐라고? 그럼 우리가 어머니 이건 너무해. 미쳤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나가. 지금 바로.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가 진정으로 내게 미안해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봐주겠지. 하지만 지금 너희는 내게 죽은 것 같은 존재야. 이 분들을 병원 밖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어머니, 이건 불공평해. 쿵쾅 쓱쓱쓱. 후후. 어린이 어디 있어? 여기에요, 할머니. 내가 30년 동안 찾던 사람은 친척이 아니었구나. 내 핏줄이 아니었구나. 그건 바로 이 아이 같은 누군가였구나. 이 착한 아이, 이 순수한 아이, 바로 이 아이가 내가 찾던 내 진정한 가족이었구나. 그렇게 거짓된 가족은 떠나갔고 진정한 인연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